자, 이제 그 3번이죠. 큰 3번에 지역 분석 및 개별 분석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은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 A라는 건물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 A라는 건물의 가치가 얼마쯤 되는가 평가를 하고 싶대요. 이럴 때 A라는 건물은 바로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관점에서 감정평가의 대상 부동산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근데 이 건물을 둘러싼 주변에 다른 부동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주변의 다른 건물들이나 또는 뭐 부동산 등을 우리 묶어가지고 환경이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A라는 건물은 이제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축 건물이래요. 그런데 이 A라는 건물을 둘러싼 주변의 다른 건물들, 다른 부동산들은 지은 지 30년 이상 된 낡은 건물이다 라고 본다면 비록 이 감정평가의 대상 부동산은 신축 빌딩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낡은 건물들의 영향 때문에 원래의 값어치보다 높아질까요? 깎일까요? 깎이죠. 그럼 가치가 깎인다는 걸 우리는 감가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 맞죠. 근데 이때 가치의 깎임은요. 이 감정평가의 대상 부동산인 A라는 건물 내부의 문제 때문입니까? 그 건물을 둘러싼 외부 환경의 영향 때문입니까? 그렇죠. 그럼 이것은 내부적 감가일까요? 외부적 감가일까요? 일단 외부적 감가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었냐면요. 어떤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 가치 또는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환경에 대한 분석이 선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점에서 필요한 게 지역 분석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지역적 특성이 무엇이며 어떻게 대상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인가를 뭐 분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한마디로 개념을 잡으면 어떤 부동산 값어치에 영향을 주는 외부 환경에 대한 분석이 바로 뭐다? 지역 분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때 제가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묶어서 비교를 해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자, 지역 분석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교과서는 뭐라고 써 있어요?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적 특성이 무엇이며 그 지역적 특성이 대상 부동산 가치 또는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뭐 이렇게 말 나오지 않습니까? 말은 그렇게 나오는데 우린 그냥 이렇게 잡자고요. 지역 분석은 바로 외부 환경에 대한 분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개별 분석은요. 그 물건 내부에 대한 분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를 잘 봐요. 지금 감정평가의 대상 부동산은 A라는 신축 건물 맞죠? 그러면 그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그 A라는 신축 건물 자체에 대해 분석하는 건 개별 분석이고 그 신축 건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환경에 대한 분석은 지역 분석이다. 이렇게 개념을 잡자고요. 오케이? 그런 표현을 아무리 외워본들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표현은 왜 자꾸 봐야 되느냐? 문장은 이렇게 나오니까 문장대로 그걸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봐야 되겠지만 문장을 보는 순간 뜻을 모르면 와닿지는 않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럴 때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질문할 테니까 서로 한번 고민을 해보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감정평가업자 입장에서 보자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 A라는 건물의 가치를 평가하고자 할 때 그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A라는 건물 자체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A라는 건물의 값어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환경 분석. 그렇죠. 환경 분석을 그 물건 자체에 대한 분석보다 먼저 하는 게 합리적이다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어떤 말 나오냐면 지역 분석은 선행 분석이며 개별 분석은 후행 분석이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근데 이 앞에는 반드시 이런 말을 붙여줘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오케이? 이게 웃겨요. 과거 기출문제하고 지금 최근 기출문제는 표현 방식이 달라.
과거에는 그냥 단정해서 개별 분석은 후행 분석이며 지역 분석은 선행 분석이다. 아예 딱 부러졌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반복되니까 우리 똑똑한 수험생들께서 여러 자료를 뒤져가지고 야, 그렇지 않은 경우 있잖냐. 증거를 들이미니까 이것도 그 출제를 하신 분 입장에서는 또 이제 뜨끔하잖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일반적이라는 말을 붙여요. 내가 언제 그렇다 그랬냐? 일반적으로 그렇다 그랬지?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에 선행한다. 또는 지역 분석은 일반적으로 개별 분석에 선행. 뭐 이런 식으로 일반적이라는 말이 꼭 붙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실 때 이 A라는 건물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환경에 대한 분석과 이 건물 자체에 대한 분석을 비교해 본다면 어느 쪽이 분석의 범위가 넓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지역 분석이죠. 그래요? 그럼 이런 말 가능해요? 지역 분석은 전체적, 거시적, 종합적 분석의 성격을 띈다. 이런 말이 가능하겠어요? 그러면 이 지역 분석보다는 그 물건 내부에 대한 분석인 개별 분석은 상대적으로 분석의 범위가 좁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말 가능하겠습니까? 부분적, 미시적, 구체적 분석의 성격을 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그러면서 이 지역 분석은요, 목적이 있어요. 지역 분석의 목적은 그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 판정에 그 목적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의 판정에 목적이 있다라고 하고요. 이걸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개별 분석의 목적은 그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 및 구체적 가격 파악에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표준적 이용, 최유효 이용 어떤 뜻이냐면 예컨대 이 A라는 건물이 지금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인 건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러면 이 A라는 건물이 속해 있는 그 지역은 대부분의 건물이 예컨대 주거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면 그게 표준적 이용이에요. 즉 대부분의 이용을 뭐라 그런다? 표준적 이용. 그럼 좀 더 단적으로 여러분, 농촌이라고 해서 모든 부동산이 농업 용도로 이용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나 농촌은 대부분이 무슨 용도로 이용이 될 것이다. 농업용으로 이용되지 않겠습니까? 그 대부분의 이용을 뭐라 그런다? 표준적 이용이다. 이래요. 그런데 자, 농촌을 한번 따져볼까요? 대부분의 부동산이 농업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때 A라는 건물은 농업 용도가 아닌 예컨대 주거용이나 상업 용도로 이용함이 더 바람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판단하는 걸 최유효 이용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오케이? 됐습니까? 그럼 결국 이런 거예요. 가격수는 뭐냐? 가격수는 야, 그 동네 그 건물 가격대가 어떻게 되니? 이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예컨대 우리 노원구 상계동 일대에 이제 그렇죠. 우리 랜드프로 고시학원 건물이 감정평가의 대상 부동산이다 라고 한다면 이 랜드프로 고시학원 건물이 위치해 있는 노원구 상계동 일대가 자, 인근 지역으로서 환경입니다. 그럼 이제 어떤 말 나오느냐? 그럼 이때 이 랜드프로 고시학원 건물이 위치한 이 주변에 다른 이게 지금 6층짜리입니까? 이 건물이? 네. 그럼 6층이든 7층이든 그럼 이 주변에 위치한 6층 또는 7층짜리 상업용, 업무용 빌딩은 가격대가 얼마쯤 되느냐를 판단하는 걸 가격 수준의 파악의 목적이 있다. 이럽니다. 그러면 이 노원구 상계동 일대에 6, 7층짜리 업무용 빌딩은 한 10억대의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체적 가격이 뭐냐? 그럼 그 10억 원대 내외의 가격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랜드프로 학원 건물의 가격은
11억 5,678만 2,995원이다 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해요? 구체적 가격을 파악한다. understand?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대가 얼마가 되니 이걸 가격 수준의 판정, 구체적으로 정확히 그 물건값 얼마가 되니 이 말을 구체적 가격 파악. 아시겠습니까? 나중에 기출문제 풀어보세요. 저 정도 말면 아마 지역 개별 분석 물어보는 문제 중에 90%는 저걸로 풀려다. 나머지 10%는 어차피 지금 기초 단계니까 살 덜 붙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좀 더 살만 붙여주면 다 풀어요. 여기까지가 감평 총론입니다. 그러면 감정평가론이요, 총론과 강론 나눠지거든요. 그럼 총론 지났으니까 그 뒤에 강론 나오겠죠. 그래서 감정평가 3방식 나와요. 제목이 이거예요. 많은 수험생들이 개론이 감평이 어렵다는 게 이 감평 3방식 부분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지금까지 보셨던, 물론 살은 다 붙여야 되겠지만, 더 붙여야 되겠지만 이 앞에 봤던 그 감평 총론이 그토록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 감평 총론 부분만 해도 작게는 2문제, 많게는 3문제가 나와요, 여기서. 그럼 이 부분 어때요? 열심히 좀 공부 좀 해보고 또 정 싫으면 하늘천 따지만 하더라도 문제를 맞출 만한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감평론이 어렵다 한들 3문제는 먹고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될 3방식이 제가 봐도 어려워요. 어렵고 내용 복잡하고 많아요. 그럼 이것만 날리면 되지. 만약에 감평을 날리고자 한다더라도 진짜 어려운 부분만 날리고 안 하면 되지. 어떻게 앞부분까지 다 날립니까? 그래. 이거 전부 앞에서 6문제이고. 감평론 전체에서 기본이 6이고요. 출제하는 분이 확 돌면 7문제까지 내요. 아니면 40문제 중에 6문제 이렇게 적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15%인가요? 40문제 중에 6문제면? 그렇죠. 어쨌든 몇 퍼센트 가네. 결코 적은 비중 아니지 않습니까? 하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제 3방식을 설명하긴 해요, 저는. 설명하고 이론 설명하지만 도저히 못하겠다. 그럼 저는 항상 그럽니다. 날려라. 요번에도 여러분 잠깐 여담이지만 3방식 의외로 평소보다 많이 냈어요. 요번 시험에 많이 냈다고. 그럼 전반적 난이도 자체가 좀 올라갔겠죠. 그것도 이론 물어본 게 아니라 전부 계산이. 그럼 3방식은 이론도 어려운데 공식 이용한 계산을 물어봤으니 더욱더 체감 난이도가 높았을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제 입장 그거예요. 아니 어차피 그 부분은 해도 못 풀 부분 아니냐. 그럼 그걸 날렸다고 친들 사실 당락에 큰 영향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 앞부분을 더 많이 맞추면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왜 그런 말씀드리면 그저 평상시에 그저 계산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더니 그래 계산이 많이 나왔네. 그럼 저는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그럼 평상시에 계산해보라고 하면 계산이 됐겠습니까? 본인들 스스로 그 계산 능력이 없는데 뭘 그걸 안 했다고 해서 또 뭐라고 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우리 시험에 이번에 나왔던 계산은 사실 제가 문제풀이 하거나 수업할 때 다 했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안 했다고 말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걱정하지 마세요. 3방식 들어갑니다. 근데 벌써 제목상 3개야 방식이 왜 하필이면 4방식, 5방식도 아니고 3방식이겠느냐.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마샬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마샬이라는 학자가요. 가격 3면성 이론을 주장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어떤 물건 값 속에는 3가지 측면의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3가지 측면 특성이 뭐냐? 바로 수익성, 비용성, 시장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씩 해석해 보면 이거예요. 여러분, 자, 순서 관계없이 예컨대 분필 가격이 100원이라면 100원의 가격 속에는 그 분필이라는 물건을 팔았을 때 얻게 되는 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100원이라는 물건의 가격 속에는 100원의 가격 속에는 분필이라는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원가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리고
시장성이 뭐냐? 마샬이 말하길 시장성은 어떤 물건의 가격은 시장에서 다른 물건의 가격과 비교하여 결정이 되는 거 아니냐. 아시겠어요? 그런 점에서 시장성이라는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샬이 주장했던 이 가격 3년성의 바탕을 두고 감정평가 3방식이 성립이 돼요. 그래서 수익성의 바탕을 둔 방식을 수익 방식, 비용성의 바탕을 둔 방식을 원가 방식, 그리고 시장성의 바탕을 둔 방식을 비교 방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쓸 거 없어. 옆에 다 나와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우리 교과서를 보면은 이제 가로 1번 원가 방식, 가로 2번 비교 방식, 가로 3번 수익 방식 써놓고 또 그 내용에 보면은 뭐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제목 다 있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읽었더니 뿔싸 113쪽 아래에 참고에 다 나오네. 오케이? 그러면은 그 표에서 맨 왼쪽을 보세요. 각각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삼면성 안 나와요? 그러니까 비용성의 바탕을 둔 방식이 원가 방식, 시장성의 바탕을 둔 것이 비교 방식, 또 수익성의 바탕을 둔 것이 수익 방식 안 나와요? 그런데 각각의 방식마다 가격과 임료, 즉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 나뉘어지기 때문에 3 곱하기 2니까 3방식, 6방법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럼 봐봐요. 거기 원가 방식에서 가격 구하는 방법이 원가법, 임료, 즉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 적산법 없습니까? 써 있죠. 또 마찬가지예요. 비교 방식에서 가격 구하는 방법이 거래사례 비교법, 임료 구하는 방법이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 방식에서 가격 구하는 방법이 수익 환원법, 임료 구하는 방법이 수익 분석법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 맨 오른쪽에 무슨 특성, 뭐 공급 가격, 균형 가격, 수요 가격 있잖아요. 이런 건 몰라도 되는 거고. 오케이? 그런데 이 감정평가 3방식 각 방법에 의해서 구해진 가격과 임대료를 각각 시산자를 붙여줍니다. 그 시산 가격, 시산 임대료 있냐고. 제목이. 없어요? 그거 있구만요. 아니 왜 대답들을 유일하게 하나 원하는 게 그거 하나뿐인데 그 소원 하나 못 들어줘요 그래.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을 사람이 아닌가? 짐승이라는 건가? 왜 그래요? 자 시산자 붙었죠. 근데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시산자가 붙어있다는 말 자체가 감정평가 3방식으로 구한 값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방식에 의한 값을 얘기할 때 시산이라는 말을 붙여줍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때 원가법, 적산법,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그리고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에 의해서 구해진 가격과 임대료를 각각 시산가격, 시산임대료 이렇게 말해요. 오케이? 그런데 그때 가격이란 말 대신에 가액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시산가액.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표에는 시산가격 써 있죠. 근데 표 아래의 제목에는 시산가액 그러잖아요. 오케이? 근데 이것이요. 원래대로 하면 시산가액이라고 바꿔야 되는데 왜? 간평 그 법률의 규정이 바뀌었으니까 용어가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아니 간평 업계에서조차도 시산가격과 시산가액의 그 어떤 용어를 혼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산가격이라고 해도 되고 시산가액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려면 시산가액이라고 쓰는 게 정확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거기 보면 명칭이 있잖아요. 원가법으로 구한 가격, 시산가격의 명칭이 뭐요? 예, 적산가격이죠. 적산가격 또는 적산가액 해도 상관없죠? 그럼 적산법으로 구한 시산임료, 임대료의 명칭은 적산임대료죠. 그렇죠. 또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구한 값은 비준가격, 임대사례 비교법으로 구한 임대료가 비준임대료 나오죠. 그리고 수익분석법으로 구한 임대료는 수익임료, 또 수익환원법으로 구한 가격은 수익가격 나오죠. 돼요?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는 뭐가 헷갈리냐?
각각의 방식별로 가격 구하는 방법, 임대료 구하는 방법, 명칭부터 헤매면서 그 시산 가격이나 시산 임대료 명칭도 함께 혼란이 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요령이 있다면 표를 보며 들어요. 원가 방식은요, 명칭 속에 원가나 적산자가 붙어요. 원가법, 적산법, 적산가격, 적산임대료. 원가나 적산자 붙으면 무슨 방식? 원가 방식. 그러면 잠깐 건너뛰고 수익 방식 한번 볼래? 수익 방식은요, 명칭 속에 무조건 수익자 붙어요. 수익 환원법, 수익 분석법, 수익 가격, 수익 임료.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비교 방식에는 비교나 비준자가 나온다니까요.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 비교법, 비준 가격, 비준 임료. 자, 비교나 비준자가 나오면 뭐다? 비교 방식. 그럼 합하면 비비비? 그렇잖아요. 비교 방식이니까 비교, 비준, 비비비.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것도 기출문제 있어요. 어떻게 나오잖아요? 자, 표 보면서 OX 한번 해봐요. 수익 방식상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가격을 구하는 방법을 수익 분석법이라 한다. OX. X잖아요. 수익 방식에서 가격 구하는 방법은 수익 환원법 아니요. 근데 지금 저는 수익 분석법 그랬잖아요. 오케이? 기출문제 답이요. 그러니까 이게요, 나중에 기출문제를 보면 그 보기 하나가 한 석 줄쯤 돼요. 길었다고. 기는데 내용 몰라. 뭐 가운데 무슨 말씀 그건 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모른다니 쳐도 친다 이거예요. 봤는데 그럼 최소한 수익 분석법이 나오면 그냥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니까 마지막에는 임료를 구한다, 임대료를 구한다 이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수익 분석법 해놓고 마지막에 가격 구한다 해버리면 최소한 앞뒤가 안 맞는다. 이거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문제 낸 것은 사실 출제 난이도로 따지면 어려운 난이도도 아니잖아요. 왜? 너 방식별로 가격 구하고 임대료 구하는 방법 명칭은 아냐? 그렇게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최근에 출제 패턴은 요번 그 작년 같은 거 있죠. 작년 같은 경우 출제위원이 갑자기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계속 이제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바뀌는 해란 말이에요. 바뀌니까 기존의 패턴과 좀 다른 걸 하려고 이상한 패턴을 집어넣었을 뿐이지 최근에 출제 패턴은 요 간평 3방식도요. 무슨 뭐 공식을 이용한 계산 이런 거나 좀 복잡하고 어려운 이론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각 방식별로 뭐 생소한 용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새롭게 나오는 그 용어, 단어의 말뜻은 좀 알고 있냐? 라고 물어보는 게 최근의 패턴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패턴을 잠깐 건너뛴 게 작년에 출제 어떤 위원들의 행태였을 뿐이지 사실은 지금은 말뜻 물어봐요. 과거하고는 달라요. 왜 그러냐면 출제위원들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공인 중에서 개론 과목에 감정평가는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정평가사 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복잡하고 깊숙한 이론을 물어봐서 뭐 할 건데 도대체. 또 그리고 여기 이제 현업에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현업에 가보세요. 감정평가 업무는 감정평가사에게 맡겨요. 오케이? 근데 우리가 왜 이걸 배우느냐. 그 평가 업무 자체는 감평사가 하는데 이 감평하고 나서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중개사무소에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사진도 있고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소비자분께서 읽다가 우리도 모르는 게 맞는데 그 소비자는 워낙 또 모를 거 아니에요. 고객분들은 중개사는 여기 제조달 원가라고 있는데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또 뭐 원가 방식이란 말인데 그 뭐예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중개사 분들이 그거는 뭐 예쁘게는 말을 못해도 대충 이런 뜻입니다라고 설명을 해줄 만큼의 소양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우리 내는 게 중개사의 간평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깊숙한 이론을 왜 내느냐. 여기에 대한 반성을 통해서 최근의 문제 패턴은 말뜻 정도만 알면 푸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작년만 헷갈아 돈 거죠, 이제.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아무래도 장려는 민법은 좀 쉽게 낸 반면에 개론은 1차는 개론을 탁해서 잡고 웬만하면 우리 수험생이 다 알아서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선 좀 새로운 패턴을 추구한 거고 우리 입장에선 좀 지저분한 거죠. 깔끔하지 못하고. 그래 원래 문제 지저분하게 하면 진짜 열받는다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자. 자, 그다음에 그 이번에 시산가액 조정 나와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아니 우리 조금 전에 표에서 각각의 방식에 의해서 구해진 값을 시산 가격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조정한다는 건 감정평가 3방식으로 구한 값이 저마다 같다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조정하는 거 이게. 같으면 조정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이것도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설명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 제목 자체만 보자. 감평 3방식으로 구한 값이 차이가 나면 그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그 차이를 줄여서 최종적으로 그 물건의 가격이 얼마가 되는지를 평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작업을 뭐라고 한다? 시산가액의 조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뒷장을 넘겨보시면 이제 원가 방식이 나오는데 어차피 원가란 말이 비용이니까 비용 접근법 이렇게 가로 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거기에 보면 이 원가법의 뜻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 기초서에 나와 있는 각 방법의 개념, 의, 말뜻 그건 출제자가 임의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 말뜻 하나하나가 감평 규칙의 다 법률 규정이에요 이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감평 규칙에서 원가법은 이런 뜻이다라고 정해놓은 거 이게 법의 규정이라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기억해야 된다고 이게.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얘는 뭐예요? 원가법이란 대상 물건의 제조달 원가의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라고 쓰여져 있냐고요. 그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요. 말 속에 배울 내용이 다 있는 거예요. 일단 뭔지 모르지만 제조달 원가란 말 있어요. 또 뭔지 모르지만 감가 수정이란 말 나와요.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가법에서 배울 두 가지 내용이 바로 제조달 원가와 감가 수정이요. 일단 제목 한번 볼래요? 여러분, 가로 2번의 제목이 뭐예요? 제조달 원가죠. 오른쪽 가로 3번의 제목이 뭐예요? 감가 수정이죠. 넘겨봐요. 그 다음에 곧바로 비교 방식 아니에요? 다른 거 있냐고. 아니 다른 제목들이 있냐고 지금. 없죠. 이거 무엇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거냐. 아니 분명히 원가법의 뜻 속에 제조달 원가의 감가 수정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조달 원가와 감가 수정 두 가지 배우면 원가법 심하이 됐어. 이 구조를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죠. 이런 말이 왜 나올 수밖에 없고 이걸 왜 배워야 되느냐. 이걸 알고 들어가는 것과 그냥 무대포로 배워야 된다. 하늘처럼 따지해야지. 이건 하늘과 땅이라고. 왜 배울 수밖에 없다? 그래. 원가법의 의의 속에 제조달 원가, 감가 수정 들어가 있으니까 그 두 가지 배울 수밖에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Understand? 그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제조달 원가가 뭐냐? 이것도 이제 특징적인 표현이 있어요. 어떤 대상 물건,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있지 않느냐. 그럼 감정평가의 대상 부동산을 기준 시점 현재 신축 상태로 재현하는데 소요되는 들어가는 적정 원가의 총액을 제조달 원가를 한다라고 쓰여져 있냐고요. 가로 2번에 없습니까? 거기 대상 물건을 기준 시점 현재 재생산 또는 재취득하는 경우에 적정 원가의 총액 이랬잖아요. 그래 놓고 두 번째 줄에 기준 시점 현재, 세 번째 줄 적정 신축 원가의 총액이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케이? 근데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 제조달 원가는 출제하는 분에 따라서 조금씩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시고 그냥 어떤 물건이 있으면 아니 제조달이 뭐
그렇죠. 다시 만든다. 다시 만들 때 들어가는 적정한 원가의 총액이 뭐다. 제조다, 원가다. 요 정도 알아두시는데 정작 중요한 건 거기 잘 읽어보시면 무슨 시점? 응? 현재. 그 국어 안 됩니까 지금? 아니 좀 제조다 원가 의의 보면 대상 물건을 무슨 시점 현재 그랬냐니까? 기준 시점. 아시겠어요? 기준 시점. 제가 이걸 왜 강조하느냐? 그 말만 들어가야 돼. 제조다 원가는 기준 시점의 말만 들어가야 된다고. 만약에 신축 시점, 준공 시점, 거래 시점 요따구 말 들어가면 읽기 중단 무조건 틀린다는 거. 아시겠죠? 제조다 원가는 무조건 기준 시점 현재 그 물건을 다시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긴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한 말씀만 드릴게요.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A라는 주택이 있다. 그럼 A라는 주택의 기준 시점이 예를 든다면 2017년 12월 25일이다. 라고 본다면 요게 기준 시점 맞죠? 이 말이 뜻이 뭐다? 이 A라는 주택의 이 물건의 감정평가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뭐라고 한다? 기준 시점. 응? 근데 이런 말도 잘 나와요. 거래 시점란 말 잘 나오거든요. 그럼 거래 시점이 뭐냐?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날짜. 거래가 이루어진 날짜가 거래 시점이고 감정평가의 기준되는 날짜를 기준 시점이라 하는 거고. 아니 이거 알고 보면 별말도 아니지 않냐고. 오케이? 근데 이 생소하니까 이게 힘들어. 생소하니까. 생소하니까 안 하게 돼요. 그럼 계속 안 하게 되면 계속 어렵겠죠. 그래놓고 맨날 간평이 어렵다. 싫다. 개론이 싫어. 안 해놓고 안 해서 싫은 거 이게 안 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요 부분 다른 파트보다 안 쉬운 건 인정한다. 그러나 해볼만 하다. 여러분 능력이 그런 능력 아니에요. 이거 할 수 있다고. 왜 처음부터 그걸 포기를 해가지고 그 될 수 있는 분들이 몇 년 동안 고생을 하냐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다가 정 안 되면 그때 가서 날려. 그때 가서. 뭘 벌써부터 날리려고 그래요. 아시겠죠? 예, 이거. 근데요, 저 같으면 이제 문장은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기억하되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자, 곰순이와 곰돌이가 있더래. 곰돌이가 곰순이한테 물어봐요. 야, 순아, 그 너희 집 지금 다시 만들려면 얼마 든대? 그랬더니 우리 아빠가 어제 말했는데 우리 집 지금 다시 만들려면 2억 든대. 이게 뭐야? 이게 제조달 원가라고 이게.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잠깐 이 시점에서 그 위에 공식이 하나 있을 겁니다. 쭉 위로 올라가시면 산식이 공식이에요. 그렇죠? 거기 보면 적산 가격은 제조달 원가 빼기 감가 수정 또는 누계액 이런 말이 있냐고. 근데 제가 굳이 쓰진 않을 테니까 그거 보시면 귀로 한번 들어봐. 그 뒤에 빼는 값 감가 누계액 수정액에서 일단 누계나 수정자 없다고 봐요. 그럼 감가액 아니요? 그럼 가치가 깎인 금액 아니요? 그러면 그 공식을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준 시점 현재 대상 부동산, 감정평가의 대상 부동산을 다시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에서 지금까지 가치가 깎인 금액을 빼고 남은 값이 뭐다? 그게 적산 가격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A라는 주택이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인데 이걸 기준 시점 현재 다시 만들려고 봤더니 1억이 든다. 오케이? 근데 그렇게 놓고 이 주택의 가치가 기준 시점 현재까지 깎인 금액을 구해봤더니 1,000만 원의 가치가 깎였다. 그럼 1억에서 1,000 빼면 현재 이 건물에 이 주택에 남아있는 값어치가 얼마쯤 된다. 그렇게 평가하는 게 원가 방식입니다. 아시겠어요? 공식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뭔가 있어 보이죠?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봐요. 그래 이 물건 다시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에서 지금까지
값어치가 깎인 금액을 빼주면 남아있는 값어치가 얼마나 되는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원가법은 현존 가치를 적정화하는 방법이다. 현존, 현재 존재하는, 현재 남아있는 값어치를 정확히 얼마냐? 라고 산정하는 방법이 원가법 아니니?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요. 하나 더 얘기를 해볼까요? 거기 공식을 보면 들어봐요. 자, 뒤에서 빼는 값이 감가액이죠. 액이죠. 근데 가치가 깎인 게 하나도 없더래. 0이더래. 그럼 그때 적산 가격은 얼마입니까? 만약 제조다 원가가 1억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1억이죠. 1억이죠. 근데 만약 가치가 깎이는 금액이 단 10원만 있어도 그걸 1억에서 빼고 남은 적산 가격은 1억보다 작은 값일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런 말 가능합니까? 적산 가격은 아무리 커봤자 제조달 원가보다 클 수 없다. 말 돼요? 그걸 좀 더 예쁘게 바꾸면 제조달 원가는 적산 가격의 상한선이다. 상한선. 그보다 클 수가 없지 않느냐? 맞아요, 틀려요. 그걸 뭘 외워? 공식에 다 있는 걸. 공식에 구조하면 그게 다 문장으로 나올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공식 따로 외우고 문장을 따로 외우네. 그거다가 다 까먹네. 아시겠어요? 제대로 공부를 좀 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면요. 제대로가 되면 여러분이 편해진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만큼 암기량도 줄어들고 금방 이해도 되고 말이죠. 그리고 그 시간 아껴가지고 뭐 민법도 할 수 있고 다른 과목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그대로 따라오시라. 됐습니까? 그런데 근데 쭉 또 내려와가지고 제조다 원가 가로 1번 의의에서 동그라미 2번 봐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 나와요? 제조다 원가는 적산 가격의 상한선이다 나오죠. 오케이? 그 다음에 가로 2번 산정 기준. 근데 도급 방식 기준 나오죠. 자, 잠깐 주목. 이게 지금 여기 A라는 건물이 감정평가의 대상 부동산이다. 뭐 건물 그러면 약간 추상적이니까 주택으로 잡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 A라는 주택 감정평가의 대상 부동산을 소유자가 직접 다시 만들 때는 자가건설 그래요. 근데 전문적인 뭐 건축업자에게 맡길 때 하청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를 도급건설 그래요. 근데 제조다 원가에 산정할 때는 도급건설이 원칙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가 직접 만들든 업자에게 맡기든 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업자에게 맡길 때를 기준으로 제조다 원가를 구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왜 그런 줄 알아요? 아니 우리 일반 부동산 소유자는 대부분의 경우 건축의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꼼꼼하게 비용을 계산한다 할지라도 뭔가 놓치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러나 전문업자들은 건축업자들은 밥 먹고 하는 게 건축 아니에요. 그럼 그들에게 맡겨놓을 때를 기준으로 비용을 구하게 되면 비용 산정의 정확성이 높아지지 않느냐. 그래서 제조다 원가의 정확성과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일 목적으로 내가 직접 만들든 업자에게 맡길 때인지 가리지 않고 전문적인 업자에게 맡길 때를 기준으로 제조다 원가를 구하는 게 원칙이지 않느냐. 그 원칙이 뭔가 잘못됐습니까? 얼마나 좋은 원칙이래.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지문 하나만 소개하고 잠깐 쉬죠. 기출문제에서는 이런 말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자가 건설의 경우에도 도급 건설에 준하여 제조다 원가를 산정한다. OX. 다시 한번 자가 건설의 경우인데 이때도 도급 건설에 준해서 제조다 원가를 산정한다. 맞잖아요. 이게 도급 건설 기준 아니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지요? 오케이? 아, 지금 말 실수했어요. 쉰다는 게 아니고 이것만 보고 넘어가자고 하려고 했는데 쉰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헛된 희망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네. 5분만 더 하면 돼요. 5분만 참으시고. 오케이?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놓고 보니까 맨 오른쪽에 맨 위를 봐봐요. 거기에 보면 제도라 원가 속에 표준적 건설비 플러스 통상적 부대 비용이란 말이 있죠. 뭐 도급이란 말은 꼭 끼어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왜? 원칙이 도급이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뭘 물어보느냐? 그 표준적 건설비 있죠. 그 속에 직간접 공사비와 적정 이윤이 모두 포함된 값이 표준적 건설비입니다. 자, 그 앞에 표준적 건설비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이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직접 간접 공사비와 수급인의 적정 이윤까지 포함되어 있는 값이 바로 뭐다? 표준적 건설비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건 건설비라고 하니까 마치 공사비만 포함되듯이 착각을 하지만 이 속에는 이윤까지 포함이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저 부분과 관련된 문제가 은근히 자주 나왔어요. 자, 제가 틀려도 좋으니까 문제 하나 날려볼게요. OX 한번 해보시라. OX. 할 거예요, 말 거예요? 할 거죠? 대답 안 하면 삐져요. 자, 들어보세요. 표준적 건설비에는 직접 간접 공사비는 포함되나 수급인의 적정 이윤까지 포함되는 개념은 아니다. 정답 맞췄어. 이게 전부 기출문제 답이에요, 이게. 근데 웃긴 건 아니 그 문장을요 아니다 이거잖아요. 이윤 포함 안 된다. 세상에 이 문장을 그래 토시 안 틀리고 3번을 내 그래. 어? 그런데도 틀려 그래 도대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힘드시면 제가 이럴 거예요. 나중에 문제풀이집 가면 요 대목에선 요 말만 나온다. 요것만 함청 판다. 그것만 갖고 가도 60은 넘겠네 그래야. 아시겠어요? 물론 그 당일날 뭐가 안 씌울다고 봤을 때. 진짜 그래요. 아니 우리 입장에서도요. 저 양반은 분명히 고득점을 합격해.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뭐 6개 원서 모두가 저분은 돼. 나중에 한 뒤에 못하는 것도 있고 뭐 띄어 쓴 게 있고 뭐 바꿔 쓴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그 운대가 안 맞으면 참 그 희한합니다 그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괘는 안 맞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디 가서 물어보면 3년은 해야 돼. 꼭 안 맞고 싶은데 꼭 맞아요 그게 또. 아시겠죠?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가로 3번을 보시면 감가수정 나오죠? 그래요. 근데 뭐 이 부분은 조금 설명할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잠깐 쉬었다 이어갈까요?